자, 행시 2021년도 행시 1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읽어보셨죠? 문제 읽어보시고 또 어떤 내용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들어야 되겠죠? 자, 1문은 정보경제학과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기업 A의 이유는 다음 표와 같이 기업이 이제 고용된 관리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또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환경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관리인이 좀 노력을 덜 기울이면 이제 1000, 2000 그리고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2000, 4000 이렇게 표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누가 봐도 얘는 정보경제학의 문제라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얼마나 노력을 투입했는지 관찰하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외부 환경이 발생했는지는 뭐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확률이 5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인이 개인적인 목표는 임금에서 노력했을 때 드는 비용을 차감한 기대 순임금의 극대화. 관리인은 그렇죠. 자신의 기대 순임금을 극대화하려고 하고요. 노력에 따르는 비용은 적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0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400이라고 합니다. 주어져 있는 정보를 보니 그 중립자예요. 둘 다 위험 중립자이기 때문에 효용함수가 제시되어 있다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일단은 그 기대 임금, 그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1번 다음과 같은 임금 계약을 제시한다고 하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실현된 이윤이 1,6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임금으로 지불하지만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자,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주어진 상황을 쭉 따라서 수식으로 짜면 그냥 풀리는 문제인데 다만 이 적혀 있는 구조가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읽을 때 좀 꼼꼼하게 읽어 나가셔야 되고요. 또 2021년도 행시의 특징은 답안지 분량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내가 전달만 하면 충분한 그런 타입의 문제입니다. 시험 난이도의 문제가 난이도가 좀 떨어지면 그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난이도가 약간 좀 전반적으로 높을 때는 사실 답만 맞추기만 해도 점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형태고 분량이 중요하진 않죠. 자, 적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기대 순임금 그 해설지를 좀 같이 봐주시면 별거 없습니다. 노력을 적게 기울였을 때 기대 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죠.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은 어차피 반반이니까 기대값을 계산할 때 0.5씩 곱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1000이라는 수익이 달성이 된다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 게 박스 안에 적혀 있죠. 따라서 이제 1,6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으니 곱하기 0 이게 바로 이제 50% 확률로 달성되는 자신의 소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이 좋아서 노력을 덜 했음에도 2,000이 발생하게 되면 그럼 이게 계산하는 게 조금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2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면 400만 원이거든요. 그 400만 원 중에 이 친구가 7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0.7 곱한 만큼이 50%의 확률로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대 순임금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히 뭐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 2,000이 달성될 수 있고 4,000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니 2,000일 땐 얘랑 수치가 똑같죠. 갖다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0.5 곱하기 400 곱하기 0.7 이만큼이 본인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플러스 0.5 곱하기 이쪽이 좀 늘죠. 4천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빼고 남아있는 2,400 거기에 곱하기 0.7 이렇게 두 이제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계산이야 뭐 제가 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테니 각각 140하고 580이 나오는데 어떤 노력 수준을 선택하는지 보이시오 할 때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200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200을 챙길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의 그 박스와 박스 두 개 사이 중간쯤 있죠. 또한 관리는 기대 순임금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200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140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제시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제시할 수는 없고 최소한 200을 제시해야 되는 게 이제 관리인 입장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정보 경제학의 용어를 마무리 소결에 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노력 시 기대 순임금은 이제 140이 되니 참여 제약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죠? 참여 제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기대 순임금은 참여 제약을 만족시키죠.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이 140보다 200이 일단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안 해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도 이쪽이 숫자가 높으니까 안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140을 본인이 200과 저울질할 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580을 얻을 수 있는 열심히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리시면 되는데요. 그때 가볍게 참여 제약이라는 표현을 좀 이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일치 제약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유인일치 제약은 이제 두 집단이 이제 거래를 할 때 한쪽은 효용극대화, 한쪽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이 박스 안에 적혀 있는 구조 하에선 이윤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된다, 유인일치 제약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를 적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표를 둘로 나눠드리잖아요. 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 지금은 그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경제학의 문제이고, 그러면 행동 때문에 발생할 때 어떤 키워드를 장전해야 되는지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대리인 문제, 그리고 참여 제약, 유인일치 제약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라고 표를 정리해 드린 거죠. 두 번째, 기업주가 고정급 대신 1의 임금 개헌과 같은 성과급을 채택할 경우 파레토 개선 여부를 파악하시오. 오히려 1번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2번은 오히려 좀 더 쉬운 느낌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고정급을 할 때 각각의 보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제 1번처럼 내가 도출한 답에서 이제 각자의 보수가 올라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의 기대임금 증가, 기업의 이윤, 소결 이 목차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레토 개선이 일어나기 위해선 그 경제의 주체 모두의 효용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기대값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각각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관리인은 그 성과급을 채택할 때 기대 보수가 140에서 참여 제약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200을 줘야 돼요. 그래서 200이었어요. 200. 140이 아니고 200이었고. 하지만 성과급을 도입했더니 기대 보수가 580으로 늘었죠. 그래서 성과급을 도입했을 때 이제 200에서 580으로 증가하니까 어찌됐건 효용이 오르는 거죠. 기대 소득이 오르면 위험 중립자를 전제하니까 효용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윤을 좀 신경 써야죠. 기업은 관리인에게 지급되고 남아있는 크기를 챙겨가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기 적혀 있는 부분처럼 고정급을 지급할 때 기업의 기대 이윤 계산되잖아요. 여기 1000 또는 2000이기 때문에 0.5, 0.5의 확률로 뭐 수식 짤 필요가 사실 있던가? 1500이 일단은 기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1500에서 관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200을 뺀 130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수식을 나열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업의 기대 이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얼마를 벌지 계산한 후에 그 기대 순임금 580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해도 되고 각각의 항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2000 또는 4000이니까 반반의 확률이면 3000이 기대값이 될 것이고 3000이 기대값이 되는데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은 1600 챙기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선 30%를 챙기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법으로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치를 보면 또 이제 기대값이 올라간다는 걸 또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칠판에 적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지를 지금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큰 흐름만 보면 그 정보경제학에서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포인트 전 단계까지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급을 얼마로 설정해야 베스트입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배운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구조를 하나 설정해주고 둘 다 좋아집니까?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감점을 당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 사실 길게 이야기할 건 없어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심각한 난이도를 커버하는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봐주시면 그 뭐 읽어보고 오셨을 테니 경제 주체가 두 기에 걸쳐서 한 재화만을 소비를 합니다. 사실
옥수수라는 단어가 답안지에 등장될 이유는 없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게 되는데요. 각 경제 주체의 효용 함수가 콥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 함수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에 대해서 곱하기 2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소비에 대해서 1승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 계산 문제일 거예요. MRS 가지고 또 씨름을 하는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럼 이제 소득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현재와 미래에 소비하는 옥수수의 양을 말하는데 여기 A와 B는 연기에만 50단위, 12.5단위의 옥수수를 초기 부존량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경제 주체는 미래 소비를 위해 옥수수를 생산하며 생산함수는 다한 것 같다. 생산함수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머릿속에 좀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 그래프는 하나 보여요. 이게 그 A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요. A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생산 가능 곡선이 자, 이번 기하고 다음 기에 가능한 Y1과 Y2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보통은 C1, C2 평면에선 그냥 선으로 예선선을 줘왔잖아요. 그리고 접하는 점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고 그간 시험 문제에서는 또 초기 부전점을 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 어느 곳에 접하는지 이렇게 PCC를 찾아야 되는 문제 그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산함수를 머릿속에 이미지에서 떠오르지 못한다면 접근이 좀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함수가 그 다음 기의 생산량이 6 루트 i라고 합니다. 6 루트 i 따라서 다음 기의 생산량이 6 루트 i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투자를 하면 다음번에는 생산량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찌됐건 C1과 C2이고 뭐 Y1과 Y2잖아요. 이번 기회에 뭐 물론 Q0와 Q1이지만 이번 기회 Q하고 다음 기회 Q 관계에서 이게 이제 다음 기회를 의미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이번 기회하고 일단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반드시 찾아주셔야죠. 현재 다음 기회 생산량을 0으로 둔다면 일단은 절편이 하나 보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옥수수 전체를 그냥 본인이 그냥 지금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5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50개라는 그 절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 절편도 내가 지금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모조리 투자를 한다면 즉 6 루트 50이라는 절편도 일단은 점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이 친구가 현재 생산을 한다는 것은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냥 생산으로 두고 쓸 것이냐의 그 관계에 직면되어 있는 것인데 둘 사이의 관계가 이제 합쳐서 50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수식을 짤 때에는 항상 가로축과 세로축 변수가 이 예산선이건 효용함수건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짠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현재 다음 기라면 어떻게 되었건 현재의 수량 생산 기준으로 우리가 수식 구조를 짜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죠. 따라서 6 루트 투자를 하면 50에서 빼고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이번 기와 다음 기 사이에 생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봐왔던 함수 형태가 아니니 이렇게 생겼는지 직선인지 이렇게 생겼는지가 좀 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기로 정리가 되었는데 마이너스 루트 형태로 일단은 설정이 되어 있으니 직선은 반드시 아닌 것 같아요. 직선은 반드시 아니고 곡선의 형태인데 밖으로 볼록한지 그 부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어놓고 3 루트 50 정도를 대입했을 때 25보다 큰지 작은지 정도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일 정확한 건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찾아서 가면 갈수록 이제 가팔라진다. 이걸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처음에 갑자기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실제로도 주어져 있는 함수를 뭐 루트를 씌워서 정리를 한다면 Q0가 늘어날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작업을 빼도 충분히 복잡해요. 수식적으로 충분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를 넣어서 이 숫자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3 루트 50을 더해서 25보다 큰지 작은지만 대소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3 루트 50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루트가 있으니까
커버를 이제 벗겨버리면 되고요. 그 숫자는 25보다 무조건 더 많이 나와요. 따라서 바깥쪽으로 볼록한 형태겠구나. 바깥쪽으로 볼록하구나. 그러면 A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마치 이제 뭐 국제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폐쇄경제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찾아갈 것이고 개방경제면 교환 비율 접하는 점 마치 무역을 하듯이 이렇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미지에 잡히는 순간 그나마 문제풀이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한쪽은 왼쪽으로 갈 거고 한쪽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거니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으로 이게 그 주고받는 게 다를 수는 없고 둘에게 적용되는 이자율도 다를 수는 없겠다. 일반 균형 풀면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좀 잘 읽어볼게요. 각 경제 주체의 효용 극대화 모형과 시장 청산 조건을 제시하시오라고 문제에서 질문을 했어요. 따라서 효용 극대화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극대화 수식을 짜고 진행하죠. FOC 하면서 진행하잖아요. 그 전까지를 물어본 거예요. 전까지. 그리고 그 시장 청산 조건은 이렇게 일반 균형에선 주고받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 또는 내가 이번에 쓰는 양과 다음에 쓰는 양은 이번 기의 생산량하고 똑같아야 된다. 왈라스 법칙에 의해 이번 기만 균형이 달성되면 다음 기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실제로 그 계산을 1번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배점을 보세요. 16점으로 더 많잖아요. 실제로 두 번째는 그 조건의 계산을 진행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문제에선 조건만 짜면 되는데도 배점이 더 크다는 것은 이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 답안지에 무언가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생각하는 시간을 배점으로 준 거죠. 따라서 훨씬 더 좀 배점이 오히려 더 높아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게 분명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배점이 큰 1번에선 조건만 수식만 문제 풀 준비만 하면 되는데도 배점이 크다. 이는 지금 이제 같이 읽어보고 왔으니까 이런 판단이 바로 되지만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땐 정말 충분히 문제를 읽어보고 뭐 5분도 좋고 뭐 그 이상도 좋고 이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시간을 써라. 답안 적는 거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릴 테니 이제 적는 건 조금 요약해서 정리하시고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실전에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는 더더욱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는 뭐 10점이 한 페이지, 논술과 뭐 그런 느낌으로 답안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0점이 한 페이지가 아니고 생각하는 시간이 10점인 거예요. 답안 작성까지. 그래서 이 효용 극대화 조건을 한번 이제 수식을 짜 보려고 하는데 그 2021년도는 행시부터 뭐 외교원 그리고 입시까지 공통점이 라그랑지안 함수를 짜서 정리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젊으신 경제수학 전공자분들이 자꾸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개념, 기초 개념 이런 거 묻는 게 글쎄 조금 이제 좀 경력이 많으신 교수님들께서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근데 그분들이 수학을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닌데 그분들 중에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경제학이 아니고 수학이 너무 가까워서.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분들 와중에도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빨리 푸는 방법들을 좀 굉장히 메인으로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개인 성향의 차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최근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출제위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데 공부한 지 얼마 이제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엄청 씨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건 이런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결코 앞으로도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수식을 짜볼 건데 근본적인 틀 자체가 뭐 대단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맥스 파이잖아요. 맥스 파이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좀 맥스 유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효용함수는 제시가 되었죠. 자, 편의상 뭐 첨자를 지금 마킹하진 않을게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A, B라고 생각하지 말고 C0 제곱 C1 뭐 1승 이게 바로 처음에 제시된 효용함수이고 그대로 보자고요. 생산점의 변화가 가능할 뿐 만약에 생산점이 결정된다면
그냥 y1, y2로 예산선을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 제약 조건은 이거 시점 간 자원 배분 평면하고 유사하니까 내가 지금 쓰는 거 미래에 쓰는 건 1 플러스 r로 나눠야 되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y0하고 y1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공부는 우리가 보통 y1과 y2로 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게 q0하고 q2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일단은 이게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야 될 것이고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C1과 C2뿐 아니고 어디에서 생산할지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C0, C1 집어넣는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도 Q0와 Q1을 어디서 짤 것인지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변수는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있죠. 투자량을 정하는 순간 Q0와 Q1으로 모조리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극대화하고 제약 조건이 설정되면 우리가 라그랑주 승수법만큼 또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되는 방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람다를 넣고 이 친구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할 때 Q0하고 Q2가 나오면 저도 헷갈려요. Q0하고 Q1이 들어가면 얘를 통일된 그 변수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투자하고 Q0, Q1 사이의 관계는 다 도출을 해놨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목적식에 집어넣는 한 단계 스텝이 더 필요한 것뿐이에요. 변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따라서 현재 이제 Q0를 투자의 함수로 표현하면 50 마이너스 투자인 것이고 그 다음에 Q2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6에 루트 50 마이너스 Q0가 아니지 그냥 투자하면 되겠다. 자, 투자라는 변수도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를 Q0와 Q1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안 함수를 설정하면 사실 이 자체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모형의 설정이에요. 이걸로 제출해도 점수는 나올 겁니다. 하지만 라그랑주 승수법을 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취지에 조금 어울리는 것 같고요. 플러스 람다, 보통 이걸 먼저 적죠. 50 마이너스 투자 플러스 투자라는 변수만 살리는 거죠. 1 플러스 r분의 6 루트 투자 요거 적으면 되지. C0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C1. 자, 이게 바로 모형의 설정입니다. 뭐 람다라는 변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사실 답안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 조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이제 A의 효용 극대화 모형이고요. 다시 한번 효용 극대화 모형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투자량과 C0와 C1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세 개의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함수를 설정하면 그게 바로 모형의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A의 효용 극대화 모형이 이렇게 하면 된다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 목적식 밑에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정리해야 하는지는 뭐 강의 중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변수가 늘었다 뿐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은 결국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통일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똑같은 문제를 내겠어요? 그렇진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도 수식적으로 뭔가 좀 꼬여서 출제를 받는다면 해야 되는 작업은 똑같다는 거지. 맥스 문제를 풀어야 되면 쉬운 변수 2개면 MRS PIV분의 PX 해도 되겠지만 변수가 뭐 3개만 돼도 제가 라그랑지안 함수를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목적식 밑에 어떤 변수들을 내가 적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변수는 줄이는 거예요. Q0, Q1 적는 게 아니고 변수는 줄이는 거라고. 그렇게 줄인 상태에서 풀어도 되고요. 실제로는 여기 있죠. 여기 Q 다음 기 50-Q0 있죠. 투자라는 개념을 나는 어차피 Q0 결정하는 거하고 다를 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Q0를 적어주시고 여기 Q0 괜찮죠? 이것만 바꿔서 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야. 내가 Q0를 얼마로 해야지라는 의미는 결국 투자량을 얼마로 정해야지라는 의미와 완전히 동의어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론 예시 답안은 투자 쪽으로 제가 변수를 잡았지만 이게 Q0만 하나 남기는 형태로 라그랑주 승수법을 풀어도 답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조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에서 예시 답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캐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이게 문제를 풀 때
어떤 논리와 원칙이 문제풀이에서 수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잡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 푸는 방식이 꼭 이렇게 라그랑주 승수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생산가능 곡선이 있으면 1 플러스 r과 똑같이 맞춰주는, 즉 MRT라는 개념으로 공식 쓰고, 그렇게 맞춰준 균형점으로 MRS라고 다시 한번 공식을 써도 문제는 풀린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저는 웬만하면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푸는 게 실전에서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앞으로도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자, B의 효용 극대화 모형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죠? 여기 이 숫자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50 대신 12.5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청산 조건은 하여튼 연기에 발생하는 시장 청산 조건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C1 C0라고 해야지. C0A와 C0B를 합친 게 현재의 소비량이 될 것인데, 그만큼은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만큼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왈라스 일반 균형 정리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C1, C2라고 말할게요. C1 더하기 C2는 Y1 더하기 Y1, 그러니까 C1 더하기 C1, 두 사람의 C1 더하기 C1은 두 사람이 지금 생산한 Y1, Y1의 합이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대체하는 개념이 조금 다를 뿐,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연기 A 소비량, 연기 B 소비량, 사실은 전체량에서 마이너스 둘의 투자량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다. 따라서 이 1기의 시장 청산 조건은 투자량 개념 함수로 좀 변환을 시켰더니 결국에는 50 마이너스 투자, 12.5 마이너스 투자, 양자가 일치해야 되겠다라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준비를 1문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짜는 과정 자체가 아마 A 쪽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A 쪽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분명히 시간을 소모할 것이고, 근데 B는 거의 뭐 스치듯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수식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첨자만 A에서 B로 바꾸면 되고 50만 12.5로 바꾸면 되잖아요. 속도가 난다고요. 그 다음에 청산 조건은 배운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소비량의 총합이 현 시점에서의 생산량 총합과 일치해야 되겠다. 풀면 돼요. 따라서 이게 1A의 효용 극대화 모형을 지금 예시 답안처럼 줄글이 거의 없어도 정리하는데 적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사실 여기에서 10분 정도를 판단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제대로만 초반부에 방향을 잡아주면 이제 1문에서 나머지는 2, 3분이면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시간 배분이 배점이 굉장히 적어야 되는 양에 비해선 컸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마지막에 풀었어야죠. 시험장이라면 이 문제를 처음에 잡고 풀면은 덜덜 떨려서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접근이 좀 쉽지 않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균형에서의 교점들을 쭉 구하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배운 그 자체를 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정리된 거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니까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FOC를 적어드리면, 이제 원칙적으로 4번 편미분을 하면 되죠. 람다는 사실 하나만 이긴 하지만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C0에 대해서 요거 이제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C1에 대해서도 요거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특히 자,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인 투자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에서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예시 답안을 보시면 충분하고요. 실제로는 MRS C1, C2는 1 플러스 R이다. 그거밖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투자에 대해서 그 미분에서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 주어진 1 플러스 R의 접선과 맞추겠다라는 것과 거의 동의한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요 안만 미분하면 되죠. 자, 라그랑주 함수를 투자로 이제 편미분을 하면 쭉 하면 되죠. 투자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이것만 미분하면은 끝나죠. 거의 뭐 긴 작업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또 플러스로 남아 있고 2분의 1 앞으로 나오니까 3,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루트 I분의 2분의 1이 앞으로 나왔지. 3.
이렇게 해서 전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시 답안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 람다로도 미분하는 모습을 수식으로 짰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그 마지막 줄은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아. MRS는 1 플러스 R과 일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MRT도 1 플러스 R과 일치해야 되겠다라는 조건으로 요거 짜신 겁니다. 그 수식은 공부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통째로 나누면 람다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MRS C1, C2는 1 플러스 R과 일치한다라는 조건으로 아마 답이 발견되실 것이고, 이 문제풀이의 핵심은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람다가 지워지고 투자와 1 플러스 R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돼야 된다라는, 즉 생산 가능 곡선에서 1 플러스 R이 정해지면 얼마만큼을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세 번째 줄만으로도 투자와 1 플러스 R 사이의 관계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그 투자 함수를 여기랑 여기다 집어넣는 순간, 여기랑 여기랑 그 집어넣는 순간, 이거는 이미 1 플러스 R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 마치 나의 그 소득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제 C0하고 C1의 함수를 도출하는 것이라면 이 함수에 적용해서 풀어도 괜찮고, 그죠? 이 조건을 이제 예산선에 집어넣어서 그 예산선과 둘 사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것도 좋고, 여기 보세요. 지출 비중 보이시죠? 만약에 x, y 함수에 위에 2하고 1 이렇게 적혀 있었다면, 그렇다면 x에 쓰는 돈의 지출 비중이 3분의 2, y에 쓰는 돈의 지출 비중이 3분의 1일 것입니다. 그러면 C0는요, 투자를 이자율의 함수로 집어넣은 요 오른쪽만 보자는 거예요. 이자율, 이게 괜히 적었네, 그지? 좀 더 다시 한번 적자고요. 자, 투자를 그 이자율의 함수로 표현한 이 오른쪽 수식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수식을 보시면 그 Q0 자리에는 50 마이너스 투자라는 변수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6 루트 이제 I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투자하고 관계식을 집어넣으면 좀 깔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1 플러스 R의 제곱이 분모에 있고 하나가 지워지는데 또 분모에 있으니까 결국 이 두 항은 1 플러스 R의 제곱이 분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이 간결하게 나왔는데, 이게 나의 소득이라면 이 소득 중에서 3분의 1을 곱한 만큼은 C1, 이 소득 중에서 3분의 1을 곱한 만큼, 3분의 1을 곱한 만큼은 C2가 되는 거예요. 자꾸 저도 지금 혼돈을 하고 있죠. C0하고 C1을 지출 비중으로 함수를 즉시 찾을 수가 있다고. 정리한 게 제일 밑에 줄이에요. 따라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푸는 모습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출 비중으로 간결하게 푸는 방법을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MRS C1, C2 그리고 C0 C1 그리고 1 플러스 R과 일치하는 수식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투자를 정리해 봤더니 1 플러스 R분의 3 전체의 제곱이다. 이를 예산제하식에 대입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투자 함수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곱하기 3분의 2가 바로 C0 함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친구 곱하기 3분의 1, 그게 바로 1 플러스 R분의 C1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 플러스 R을 곱하면 C1 함수가 나오죠. 자, 맨 밑에 줄 보세요. C0 함수는 원래 50 플러스였는데 3분의 2 곱한 거 맞죠? 50 플러스였는데 3분의 1을 곱한 게 맞고, 오른쪽에 정리된 수식에도 3분의 1을 곱한 거야. 그 다음에 C2 자리는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R이 붙어 있으니까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C0 함수와 C2 함수를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사실 시험 문제는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의 경우도 계산만 침착하게 한 번 더 진행하면 되는 거지 제가 설명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B 입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배점이 조금 더 작습니다만 생각하는 시간이 1문에 충분히 많이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적을 게 조금 더 많고 복잡하지만 계산할 게 조금 더 늘어나는 것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B의 소비 및 투자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충분한데요. 그 50짜리에 12.5 넣은 거 말고는 달라질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확인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을 찾아야죠. 연기시장 청산 조건에 대입하면 됩니다. 연기시장 청산 조건은 나 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투자할 거예요. 합치면 50이에요. 두 번째 역시 B 역시 나도 지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쓰고 남은 건 투자할 거예요. 합치면 12.5. 양자를 쭉 모조리 1 플러스 R의 함수로 전개하시면 생각보다는 쉽게 R이 0.2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입하면 끝날 문제이죠. 그럼 첫 번째 이제 허들은 다 구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경제 주체 간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빼고 정리하면 되는 문제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이제 저축량은 Q0에서 C1 사이의 거리를 말하니까 그거 이제 빼면 누구는 저축자이다. 반대쪽은 차입자이다. 그 크기는 일치하게 된다. 네, 그림으로도 보일 수 있는 타입이 됩니다. 사실 이 그래프 자체가 배점에 들어갈지는 저도 좀 고민스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식으로 충분히 이 상황을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는 약간 직관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거라 배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크리티컬하진 않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제 시간을 봐야죠. 그 전체 그래도 30점이면 32, 3분 정도에는 끊어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뭐 한 25분 끝났으면 그래프 점만 잘 찍으면 되죠. 모양 지금 좀 신경 써서 좀 맞춰봤는데 그냥 점만 잘 찍어서 두 사람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쓸 말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예시 답안 한번 쭉 보자고. 이게 30점 정도의 답안은 충분히 되는 것처럼 보이게 제가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줄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아마 이거 채점하시는 교수님들도 두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정답이 정확히 맞구나, 특히 이자율이 0.2 그것만 확인되면 예상컨대 첫 번째에서 감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좀 복잡하고 내가 알아보기 힘든 수식들이 난무해도 봐봐. 지금 그 컴퓨터 작업한 예시 답안도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은 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지. 또 예상컨대 이 문제는 막 테이프질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러면 두 번째부터 확인합니다. 실제로도 채점은 그렇게 해요. C제로부터 다 맞았네. 이자율도 맞았네. 이 친구가 1번에서 모형국대화 설정은 잘한 거야. 그러니까 뭐 공백만 아니고 뭔가 잔뜩 적어놨으면 맞았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타입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푸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떻게든 앞으로 또 비슷하건 그러니까 테마가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출제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니까 좀 간결해 보이지 시험장에선 절대 아주 빠른 속도로 답이 뚝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이제 3문으로 넘어갈게요. 3문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방금 2문 역시 굉장히 그 수식적으로 좀 머리가 좀 아팠었는데 여기도 또 그래요. 여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정도 좀 복잡하게 냈으면 다른 하나 정도는 조금 좀 편안하게 내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아주 불편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두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물어봐 놓고 세 번째 문제도 수식 기호를 굉장히 난무시키는 걸 보니 역시 트렌드는 분명히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제의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함수, 대표적 기업의 생산함수는 다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었고요. 생산함수도 제시가 되어 있죠. 노동 수요 및 노동 공급 함수를 도출하시오. 근데 얘는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 왜냐하면 노동 공급 함수가 되었건 노동 수요 함수가 되었건 위에 있는 수식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좀 활용을 하면 충분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신경 써야 되는 게 노동의 비효용성을 결정하는 모수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간 보지 않았던 변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쓸 때는 또 별로 없어. 쓸 때는 없는데 어찌됐건 뭐 따라가 보도록 하죠. 노동 수요, 노동 공급 함수는 우리가 그 미시경제학의 기초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죠. 노동자들은 효용 극대화에서 이제 어떤 만큼 노동을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걸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데 이건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수식을 짜야 되는지는 처음에 틀이 잡히게 됩니다. 노동 공급 함수는
노동자의 효용 극대화, 노동 수요 함수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수식을 보자고요. 자, 노동 공급 함수는 당연히 맥스 유의 문제를 풀면 돼요. 맥스 유의 문제를 풀고 여기까지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ln 문제에서 준 그대로 C-3분의 2 BL의 뭐 1.5승이야. 뭐 이렇게 어쨌든 뭐 문제에서 설정된 대로 옮겨 적으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두 개 보입니다. 두 개. 왜냐하면 이게 지금 LC 평면을 그릴 필요까지 뭐 그릴 수 있다면 그리면 좋겠지만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도 원래 우리는 여가 소비 평면에서 보통 두 변수를 잡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가 소비인 거지. 여기서는 여가량 대신 노동으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C하고 L 근데 얘는 노동이었지라고 조금만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진행만 하시면 변수가 달라져도 달라질 거 없다고. 이문에서 라그랑주 함수를 설정할 때 투자가 아니고 그냥 Q0만 남겨도 되는 것처럼 여기도 나는 싫어. 나는 가용 시간 뭐 적혀 있지도 않은데 가용 시간이 지금 뭐 안 적혀 있어요? 그럼 내가 짜야지. H 괜찮아 그래도. 아마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조건이 일반적으로는 그 가용 시간이 보였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 자체 두 개의 변수로만 구조를 짜면 되고요. 그 초기 부 그런 거 없네. 따라서 내가 얼마나 소비할 수 있냐면 1에서 번만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식을 짜시면 됩니다. 다만 달라지는 건 여가 소비 평면에서는 그냥 MRS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평면 자체가 달라졌어요. 뭐 아주 새로울 건 없어. 여가 소비 평면에서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노동 소비 평면이 존재한다면 이럴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이게 노동이고 소비면 좀 달라진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자유자재로 공식을 또 쓰는 게 또 꺼려지고 맞는지 불확실성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통일성을 위해 라그랑주 승수법을 또 추천을 합니다. 따라서 무언가의 극대화 예산선 제약식이 존재하면 그 라그랑주 승수법이 사실 우리가 뭐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쓸 줄 알게만 만들자는 거잖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건 풀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뭐.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하면 돼요. 여기에 이 친구 플러스 람다 구할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어느 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번 돈이고 이게 쓸 돈이라면 이왕이면 양수가 되도록 하라는 뭐 이야기는 있는데 상관없어요. 답만 맞으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를 풀면 되는구나 하면 돼요. 이 친구 CL 람다가 있더라도 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FOC 들어가 있는 것처럼 C하고 L에 대해서 전미분교로 써놨어. 편미분이죠. 편미분을 각각 해주시면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MRS는 선의 기울기 뭐 그런 느낌의 수식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해보자. ln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조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멈칫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렵게 다가올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를 통째로 미분하는 거죠. 전체를 통째로 미분하면 이거 3분의 1에 BL의 1.5승분의 1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나오는 것이고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전체로 미분하는 걸 겉미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미분하는 걸 속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이순환 정도까지는 계산할 때마다 제가 분자 분모의 그 통째인 거를 적어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감이 좀 오죠. 통째로 바뀔 거고 안에 게 바뀔 거면 둘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C는 1 끝났네. 그리고 여기는 람다의 C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끝났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미분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두 번째 L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겉미분, 속미분 진행해 주시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둘을 나눌 때 지워지거든요.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여기서 겉미분한 거 두 번째 라인에서 겉미분한 건 람다를 소거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노동 공급 함수잖아요. L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B의 제곱분의 W 제곱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동 수요 함수는 더 쉬워. 노동 수요 함수는 결국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맥스 파이의 문제를 풀기만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침착하게 노동 수요 함수의 노출 맥스 파이의 문제 진행하시면 충분하고요. 제품의 가격이 필요한데 제품의 가격이 그 실질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품 가격 없이 모조리 실질로 풀면 되겠다. 실질로 풀자. 그럼 생산 함수만 주어져 있으면 되고요. A에 L에 0.5, 그다음에 K 0.5죠. K에 0.5 이게 바로 이제 실질 매출액 개념으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 여기 이제 가격이 없으니 오른쪽도 실질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다 실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도 쓰니까 일단은 마킹은 할 거야. 이제 적을 거예요. 마이너스 WL 마이너스 RK라고 보이긴 보여야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자본이 일정하다라는 게 박스 밑에 적혀 있는 걸 보니 단기적인 상황에 수요 함수를 꺼내면 되는 것이고요. 자본이 일정하다고 했으니 여기서는 이제 L만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에 대한 아주 단순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지우세요. K는 여러분들이 지워주세요. L과 K 둘 다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이제 L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1개 조건은 이 주어진 조건에서 요거 미분한 걸 0으로 만들면 되죠. 이거는 0.5 A에 L분의 K에 0.5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W는 0 이게 바로 노동 수요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 보여도 결국 L로 정리해서 답은 해야지 A가 맞으니 L로 정리한 게 바로 노동 수요 곡선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사실 말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시 답안 없이 진행하는 거라면 제가 칠판에 다 보여드려야 되겠지만 예시 답안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B가 5, K가 1일 때 앞에서 조금 복잡하고 힘들었던 거 일단 상수 하나씩 주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균형 실질임금, 균형 노동, 균형 산출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걸 뭐 함수에 주르륵 집어넣으시면 그만인 것 같아요. LS와 LD 곡선에 주어진 정보를 대입하고 W 찾으면 됩니다. 뭐 문제를 신경 써서 출제해 주셨네요. 소수점 나오지 않도록 10 나오고요. W가 10일 때 L을 몇 개 쓰는진 그 어떤 함수에 집어넣어도 똑같이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4가 나오고 위에 때마침 생산함수도 있네요. 생산함수도 있으니 생산량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가 90일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을 두 번 시키면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세 번째 같은 답을 해야 돼요. 괜히 계산을 두 번 시키는 문제는 없어요. 즉 A가 40일 때, A가 90일 때 계산을 두 번 똑같은 작업을 내가 시험장에서 한다면 세 번째 질문이 없더라도 내가 소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답안의 차별성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왜 두 번 시켰지? 변수가 지금 40에서 95로 바뀌면서 어쨌든 두 번 똑같은 계산을 했는데 그게 경제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소결이 보통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친절함이 보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경기의 정형화된 사실과 일치합니까?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셨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은 수험생분들이 신경 쓰고 시험장에 들어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Y 쪽은 좀 강하게 이 경기 방향 따라가고 뭐 노동 쪽도 뭐 이런 거를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작업은 A가 증가했네요. A가 증가해서 Y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는 변수들인 것 같은데 실질 임금도 늘었고 L도 늘었고 Y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좀 아쉽지만 이 답도 나쁘진 않아. 다 경기 순행성을 갖는다. 경기 순행성을 모조리 갖는다. Y가 늘 때 W도 늘고 실질 임금도 늘고 노동량도 증가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건 마치 그 RBC 이론에 가까운 견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내가 뭐 6점 정도면 큰 배점은 아니지만 뭔가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뽑아낸다면 변화율을 보자는 거죠. Y가 증가한 비율, 노동이 증가한 비율, W가 증가한 비율 이런 것들도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Y의 증가율이 제일 크고 노동량의 증가율
임금의 증가율 순서대로 다 0보다 크게 순행성을 보이면서 약간 값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량은 강한 경기 순행성, 실질 임금은 약한 경기 순행성이 나타나는 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사실 어디에도 그래프가 필수적이진 않은데요. 그 두 번째 문제에서 사실 그 배점이 좀 크더라고요. 그 생각보다는 좀 컸어요. 1번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놨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거 대입해서 답만 구하는 작업이 뭐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닌데도 배점이 조금 컸다라는 게 그래프를 담는다면 여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설문 이해 해결에 이제 그래프를 담는 게 이제 좀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간상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그렸지만 위쪽 아래쪽으로 나란히 그리는 게 좋겠고, 뭐 비율을 뭐 엄청 정확히 맞추는 걸 요청하진 않죠. 이제 좌표만 잘 찍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원점에서 이 제로점을 연결한 방사선 기준, 이 원점은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왜냐하면 y의 증가율, 세로축의 증가율이 w의 증가율, 이제 l의 증가율을 고려하면 여기가 왜 w야? 오타 y죠, y. 세로축이 y죠. y의 증가율과 가로축의 l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y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가 이 제로점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서 이제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킹한다면 그 세 번째 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이제 오버해서라도 이런 점을 이 제로점과 이 원점으로 잡아야지 y의 증가율이 이쪽에 l의 증가율보다는 더 많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정도만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래프적인 분석도 사후적인 분석입니다. 실전에서 정신머리가 있겠어요? 일단 대충 그려놓고 점만 찍으면 됐어라고 생각하지 그런 디테일이 보이진 않을 것이고, 그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의 두 번째 문항의 배점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 사입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자, 3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엄 이자율 평가에 따르면 명목 환율과 명목 이자율 간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이자율 평가설이고 대문자를 명목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대문자냐 소문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식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S는 현재 T 시점의 B국 통화 한 단위당 A국 통화로 표시된 명목 환율을 나타내며, 그다음에 로그 ST 플러스 1 예상치는 그건 T 시점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예상한 T 플러스 1 시점의 기대 로그 명목 환율입니다. 대문자 명목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두 국가의 실질 이자율은 R 바로 동일해요. 자, 실질 이자율 동일하죠. 실질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되면 뭐 안 줘도 그 밑에 있는 피셔 방정식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도 성립이 되는 것이고, 완전 예견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다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비국의 물가 상승률은 외생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다음과 같은 확률 과정을 따른다고 합니다. 파이 스타가 이제 비국인데 다음 끼의 물가는 전 끼의 물가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돼지꼬리 t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대값이 0인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뭐 겁날 게 없죠. 전체를 기대를 씌워버리면 이게 이제 0으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기대라는 형태로 수식을 취하면서 진행하는 형태로 예상이 됩니다. 자, 1번 비국의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다음 각 경우의 현재와 T 플러스 3 시점 간 기대 명목 환율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라는 것인데, A국의 물가 상승률을 지금 보시면 지 국가 내에서 작동돼요. 다른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 자기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이 확률 과정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값이 0인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비국은 비국이 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을 겪으면 다음 기도 똑같을 거다라고 예상한다라는 것이고, A국도 자신의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지만 다음번에 인플레이션율도 그 데이터하고 일치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파이 t 플러스 1은 A국의 인플레이션율 다음 끼는
전기 비국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걸로 이제 기대값을 설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국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를 먼저 도출을 해야 되겠는데 완전한 기대를 가정하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도 다 성립이 되는 게 실질 이자율 평가설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기대값을 씌울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준 데이터 그 세 번째 박스 자체의 기대식을 취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죠. T기에 예상하는 그 인플레이션율 비국입니다. 비국. 자, T기에 예상하는 기대값은 요거 T기에 예상하는 전기의 물가 상승률의 기대값 플러스 요거잖아요. 확률 변수라면서요. 자, 기대를 씌운 이상은 이 친구가 0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대값은 0이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대가 지금 씌워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두 개의 변수를 고려한다면 비국은 그 전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다음 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기준으로. 따라서 이제 민간들이 다음번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묻는다면 그건 이미 정해져 있죠. 전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국은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 다음에 발생할 인플레이션율 데이터는 전기의 인플레이션율하고 똑같다라고 민간들이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 다음 기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두 번째 기는 그 전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 플러스 2 기준으로 또 확률 변수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대식을 씌우게 되면 그렇다면 요거 두 개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둘 다 기대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얘는 0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식을 고려해도 여기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 t 파이 t 플러스 2도 마찬가지다. 하나 더 해도 똑같겠죠. 하나 더 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t 플러스 3기에 대해서도 결국 이 친구에 의해 이제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 예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들이 그렇게 예상한다면 실제로도 이루어진다라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t 시점의 인플레이션율은 다음 기에도 그 다음 기에도 그 다음 기에도 똑같은 상태로 예견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비국은 매년 파이 t 스타만큼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달성이 될 거예요. 똑같이 달성이 될 것이고, 이제는 동그라미 1을 푸는 거죠. A국의 물가 상승률도 똑같이 단독으로 이루어진다라면 그렇다면 A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스타가 지금 붙어있는 수식하고 A국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1번 동그라미라면 A국도 마찬가지다. 3기 뒤나 2기 뒤나 1기 뒤나 현 상태의 인플레이션율하고 다를 바가 없다. 똑같죠? 스타가 그냥 없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실질 이자율이 양국이 지금 똑같아요. 실질 이자율이 양국이 똑같다면 자 밑에 있는 수식적인 해설지의 수식적인 구조는 여러분들이 각각 그 기대를 씌우면서 어쨌든 첫 번째 문제 끝자락에 적혀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을 기대를 씌운 다음에 통째로 싹 다 빼버리면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저쪽 국가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쪽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쪽 국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문제 조건이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다면 이 국가는 물가 상승률이 1%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지만 얘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플레이션율대로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 다다음번에도 그대로 인플레이션율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여하튼 이게 지금 실질 이자율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실질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국 R 마이너스 파이는 R 스타 마이너스 파이 스타 양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럼 위치 조정하자고요.
R-R 스타는 사실 이문에서 물어본 것이고 이게 이제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타라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제는 RPPP를 담아야지 환율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2분의 2 닷 환율의 변화율하고 똑같아야죠. 여기 이제 똑같고요. 얘만 혼자서 올라갔으니까 환율은 매년 1%포인트씩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국과 B국의 물가 수준이 A국 따로 B국 따로 따로따로 운영이 된다면 둘 사이의 환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둘 사이의 물가의 밸런스를 맞추는 건 환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T에서 T 플러스 1로 바뀔 때 환율의 변화가 1%포인트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또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또 떨어지게 될 테니 3%포인트 환율이 떨어지는 충격이 3년 사이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동그라미 1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일 때는 어떨 것이냐. 뭐 요거 가지고 풀라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 첫 번째 다음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 게 A국의 환율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B국 거를 사용을 해요. B국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두 개만 먼저 보자면 기대를 씌운 거죠. 문제 그 준 조건에 기대를 씌우면 어라? B국에서 인플레이션율이 A국의 다음 기의 인플레이션율에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 그래요. T 플러스 2의 인플레이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음 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자 이게 지금 현재 그 1%포인트가 이제 올랐죠. 1%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럼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B국의 전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기에 이게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다음 기하고 그 다음 기하고 그 다다음 기만큼은 이 데이터대로 A국도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1기 그러니까 지금 제로에서 1기로 넘어갈 때는 양자의 격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전전기 T-1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전기는 안 바뀌는데 이것만 이제 올라간 상태니까 일단 이 사이에 1%포인트가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그 다음 기부터는 결국 요거하고 A국과 B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같아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0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는 이때는 환율이 안 바뀐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에도 환율이 안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첫 해만 환율이 같이 이제 나만 혼자 인플레이션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첫 기에만 환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A국도 B국의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첫 기에만 떨어지고 그 앞으로는 계속 안 떨어질 것이니까 이제 1번 동그라미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1번 동그라미는 이제 B국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도 A국은 그대로 원래 상태로 쭉 유지가 될 거니까 환율이 변화하는 비율이 매년 1%포인트씩 계속 떨어지지만 하지만 동그라미 2의 상황이라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한 번만 떨어지고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번 위의 1, 2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B국의 물가 상승률의 변동이 A국의 명목 이자율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일반화시키면 되죠. 그죠? 일반화시키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첫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는 이제 방향은 잡았어요. B국에서 뭔가 사건이 생기면 A국은 뭐 아무런 반응 없이 앞으로 계속 쭉쭉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환율만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한 번만 반응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 이자율은 양국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맞죠? A국은 현재 이미 도출한 것처럼 동그라미 1이라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안 바뀐다라는 전제를 깔아줬고요. 이자율만 놓고 보자면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오르는 충격이 발생해도 A국은 안 바뀌고 뭐 이자율이 바뀔 일도 없어요. 뭐 A국에 따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올라갈 때 외국은 이것도 같이 상승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국은 이자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변이 될 것이니까 명목이자율은 불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국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B국이 올라간다는 게 뭐 물론 적어야 되겠지만 실질 이자율 평가설이 항상 성립되기 때문에 A국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둘 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 친구하고 실질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선 요거 올라간 만큼 이 친구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그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예요. 환율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올라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고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충격이라면 앞으로도 환율이 계속 오르겠죠. 두 번째 문제는 어디까지나 1%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한 건 아니고 이제 B국의 물가 상승률의 변화가 A국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라고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경우는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경우는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본국과 외국 입장에서 그 이제 A국 역시 B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바뀌면 올라가건 떨어지건 그 시점에서는 반응하지 못하지만 T+1기가 되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B국이 인플레이션율을 올리면 환율이 지금은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쭉 지속이 될 것이고 환율이 뭐 B국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춘다면 지금은 한번 오르지만 앞으로는 쭉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명목 이자율의 경우는 그 외국이 오른 만큼 본국도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여기지.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게 될 것인데 우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번 기는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만 다음 기에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자율 평가설의 한쪽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실질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된다면 A국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부터는 이제 환율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그 예시 답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해설지는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 딱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각각의 시점별로 기대값을 씌운 다음에 통째로 뺐죠. 그죠?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 문제 1문의 끝자락에 기대 명목 환율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에 그 가로 열고 적혀 있는 수식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자체를 나타나기만 계속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 문제풀이에 힌트를 준 거나 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그대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만 알면 되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명목 이자율 평가설이다라는 걸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요거 이제 두 개 뺀 게 그 박스잖아요. 그 박스가 이거하고도 일치한다라는 컨셉을 통해 그 박스에서 로그가 씌워져 있는 그 친구의 의미는 환율의 변화율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적는 건 절대 아마도 점수로 연결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이고 딱 보자마자 문자가 되게 어지럽다라고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고 조금 쓰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타입의 문제가 사실은 작년도에는 2021년에는 좀 많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면 되겠죠.